안녕하십니까. 호치민의 인연자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네요. 내일이 설날이죠. 오늘은 커피를 못 마셔가지고 캔커피 마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제가 왜 미얀마나 라오스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 또 특히 이제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저는 베트남밖에 안 합니다. 베트남밖에 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저것도 장사 속으로 그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고, 전혀 그런 게 없다라고도 말을 못 하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미얀마나 라오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다 예전에 베트남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미얀마, 라오스, 그 다음에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그 다음에 네팔인가요? 네팔, 이렇게 한 6, 7개 나라에서 국제 결혼에 대해서 일을 해보고 또 알아보고 알아보려고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결정적인 이유는 예전에 베트남 국제 결혼하는 신부들이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국에서 베트남 여자들이 잘못하는 거는 별로 유수를 타지 않습니다. 근데 남자가 좀 잘못해서 여자를 죽였다든가, 때렸다든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기면, 그게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이제 되면,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법으로 딱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국가에서 서류를 못 해주겠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짧게는 3개월. 제가 기억하기로 마지막에 건터나 따이닝 같은 지역이, 다른 지역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웃기는 거지만, 건터나 따이닝 지역이 국제 결혼을 안 됐던 데가 있었어요. 따이닝은 거의 한 10몇 년을 못 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따이닝에 있는 신부들이나 마담들이 이제 한국에 있는 업체하고 짜고 결혼을 했었어요. 그래서 발생한 게 가짜 결혼 서류라는 걸 만들어서, 그때는 이제 국제 결혼 서류가 베트남에 혼인 신고가 된 서류가 들어가야 이제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이 됐었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 그건 한 10몇 년 됐습니다. 오래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고로 좀 떴던 지역들이 이제 건터라는 지역이에요. 그 이후에 건터가 이제 민따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지역에 신부가 사는 그 지역이 건터일 겁니다. 건터도 꽤 큰 도시입니다. 건터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차로 다녀도 한 2시간 정도 다녀야 이렇게 갈 정도로 꽤 큰 도시입니다. 이 건터라는 지역이 이제 됐을 때, 건터 신부가 이제 사망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한국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건터의 이제 소뚜팝이라는 이제 최고 관리자한테 이제 한국 사람하고 베트남 사람하고 연계가 된 이제 그런 사람이 뇌물을 준 게 있었어요. 그 뇌물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냐면 그 사람들이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뇌물은 다 줘야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뇌물을 그 사람만 준 게 아니라 저도 줬고 다 줬죠. 근데 이제 저희들은 표 안 나게 주죠. 근데 그 사람들은 간이 배밖에 나온 건지 그걸 거기 지역에 가가지고 그 지역 근처에 이제 보면 이제 카페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직접 주다가 그게 하노이 공안한테 바로 그게 이제 암행 감찰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노이 공안 쪽에서 그걸 이제 집에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그건 신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현금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억 가까이, 그 다음에 금괴, 총기 이런 게 그 집에서 나왔었어요.
아주 큰 사건이 벌어졌죠. 근데 그게 그 사람만 그랬던 게 아니라 사법부에 있는 이제 모든 직원이 다 연계되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이제 상납의 고리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심지어는 거기서 일하던 통역까지도 다 그걸 받았었어요. 네.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게 하노이 공안한테 걸려가지고 그게 아마 베트남 국제결혼에서 사법부라는 이제 보통 우리가 소트팝이라고 하는 소트팝에서 국제결혼에서 손을 뗀 가장 큰 이유예요. 즉,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조사하고 재판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 1년 가까이 갔었어요. 그 1년 동안 전혀 서류가 안 돼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뭐 필리핀도 갔다가 라오스도 갔다가 미얀마도 갔다가 조금 썼고. 왜냐하면 이제 손님들은 계속 이제 한국에서는 결혼하러 들어오려는 손님들은 있는데 처리가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됐죠.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있다가 캄보디아도 비슷하게 해서 한 1년 가까이가 내무부에서 결혼 서류를 중단을 해요. 그래서 이제 생긴 게 뭐 캄보디아가 50세 이상의 남자는 뭐 안 된다, 뭐 서류를 안 해준다, 이제 이런 내부적인 그런 게 생긴 거예요. 자, 이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요. 에이전시가 처음에는 모르죠. 걔들이 갑자기 뭐 그런 일이 발생되고, 그런데 이제 뭐 뉴스에 보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한국에 같이 일하는 이제 업체들한테 당분간 이제 일을 못 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럼 한국에 있는 업체에서는 이제 뭐 한두 달이야 또 어떻게 뭐 하겠지만 이게 3개월 되고 4개월 되고 하면 당장 이제 손님들도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베트남이 아닌 뭐 다른 나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또 털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됐었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은 이제 거래라는 게 한 번 하고 나면 끝이 아니라 또 이제 다음 거래로 이어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베트남의 여기 에이전시 중에서는 아마 제가 생각에 아마 최초에 가까울 거예요. 뭐 그걸 정확하게 뭐 내가 우리가 여기서 뭐 통계를 내가는 게.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건터의 신부들의 호적을 타 지역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타 지역이 주로 이제 호치민,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호치민 지역으로 이제 옮겼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소리 소문 없이 이제 일을 하는데 이게 뭐 한 2달, 3달 지나고 나니까 온 동네 이제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요. 그게 아는 이유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혼자서 일을 이제 이렇게 하는데 보통 보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베트남 애들한테 얘기를 하면 베트남 애들이 일본 법으로 하면 돼 이렇게 알려주겠죠. 그럼 그걸 입국 다물고 자기 혼자 하면 되는데 그걸 온 동네 이제 업체들한테 자기가 이제 아는 듯이 이제 막 얘기를 해줘요. 근데 어떻게 옮기고 어쩌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비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 그냥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한테도 어떤 분이 야 뭐 우리 서류가 이제 뭐 한 10개 있는데 네가 옮기는 걸 해줘라. 뭐 얼마 드냐 뭐 개당 뭐 한 1200불 정도 든다 이러면 자기는 한 2000불 불러가지고 이제 또 거기서 또 이제 2000불에 쉽게 말하면은 뭐 한 100만 원이지만은 그게 10개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일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치민에 서류 옮기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그게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것까지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근데 그게 이제 또 왜냐하면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건터에 한 달에 결혼하는 사람이면 건터 한 지역에서만 한 3,400명 되는데 이 3,400명이 막 호치민으로 올라오니까 얘들이 이제 과부하도 일어나고 이건 뭐야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이건 못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중부지방 쪽으로 또 한 군데 이제 어렵게 해서 또 뚫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한 30명 조금 넘었을 거예요. 그 신부까지 저희들은 이제 다. 그게 얼마 걸렸냐 하면 신부들이 한국 나가는 데까지 거의 한 10개월이 걸렸어요. 그러고 이제 일을 안 했어요. 일을 안 하고 이제 있다 보니까 저하고 이제 일을 거래하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이제 타국으로 이제 갔죠.
하게 되고 뭐 이랬는데, 그 중에 이제 한 회사가 캄보디아를 갔었어요. 캄보디아를 갔었는데, 캄보디아를 가가 열심히 이제 뭐 베트남에 얻은 사람을 캄보디아로 다 돌리니까 이게 한 꽤 인원이 많잖아요. 또 꽤 크게 하던 회사니까. 근데 캄보디아도 또 묶였어요. 그때도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렇게 함부로 섣불리 움직이는 거 아니다. 결국은 그 회사가 왜냐하면 신랑들이 한 15명인가? 신부들이 안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단체로 이제 소송을 뭐 끌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돼가지고 뭐 소송해가지고 뭐 일정 부분 또 이제 뭐 합의도 하고 이게요. 차라리 그 업체 입장에서는요. 15명이 한 번에 소송 걸면 괜찮아요. 뭐 어차피 한 번에 가고 똑같은 방식, 똑같은 거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두 사람 해가지고 또 합의 보고 어떻게 또 해결하고 또 그 사람들 다른 나라로 또 장가 보내주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막 하는데 또 들어오고 이런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손들었죠. 손들고 이제 그 회사는 이제 문 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나라하고 하는 회사를 선택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라오스나 미얀마를 제가 갔을 때 이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는 지금 똑같아요. 그게 벌써 한 10몇 년 전이거든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미얀마 국제결혼 한다고 제가 뭐 업체 이름을 밝힐 수는 없는데 꽤 크게 광고들을 하고 유튜브에서도 자주 뭐 미얀마 국제결혼에 대해서 그 나와서 뭐 설명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회사를 알아요. 왜 아냐? 그 회사가 저한테 연락이 한번 왔었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의 베트남 신부가 좀 문제가 있는 신부였는데 그 신부가 우리 기숙사에서 퇴출된 신부였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묻더라고요. 그랬더니만 이제 저하고 거래할 수 없냐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랬더니만 그 이제 담당자가 자기 말고 사장하고 직접 통화를 하라고 이제 알려주더라고요. 사장한테 전화를 한번 했더니만 젊은 친구인데 태국에 있더라고요. 아마 근데 태국 국제결혼도 그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상당히 이제 아니 뭐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네가 나하고 거래하고 싶냐 뭐 이런 식이더라고. 그래서 아니다 뭐 잘하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랬더니만 그 회사가 결국은 이제 베트남에서도 뭐 철수 아닌 철수를 하고 지금 또 다른 회사하고 일을 하는데 주력이 이제 태국도 마찬가지. 그때는 이제 미얀마는 안 했으니까요. 지금 이제 미얀마를 주력으로 하더라고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겠어요? 베트남하고 태국하고 안 되니까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고 보니까 회사 이름도 바꿨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 유튜브에 뭐 나와가지고 저도 뭐 유튜브로 하고 있고 이러지만 저는 뭐 남들이 말하든 말든 저는 인연자라는 걸 씁니다. 제가 인연자라고 그러고 뭐 그래서 보면 어떤 분은 또 저한테 뭐 이렇게 뭐 사기치지 마라 뭐 이러면서 댓글이 와요. 그럼 저는 그럽니다. 당신이 내한테 무슨 사기를 당했냐고 그럽니다. 말 없어요. 뭐가 사기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자기들도 당한 게 아니라 그냥 카드라는 얘기. 그럼 왜 이걸 하냐? 죽이든 마비든 저는 26년째 그렇게 일을 해왔고 인연자라는 이름으로 인연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제가 10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뭐 다른 이름으로 바꾼다고 해서 무슨 변신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을 잘하고 있으면 그 지역에서 사무실이라는 게 잘 옮기는 게 아니죠. 근데 사무실 자주 옮겨. 또 결정적인 거는 상호를 바꿉니다. 상호를 바꾸고 또 더 결정적인 거는 이제 그 대표자 이름을 또 바꿉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했던 그 대표 이름이 뭐 갑자기 뭐 동생 이름, 뭐 아들 이름, 뭐 이런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사고 나서 그래요. 먼저 번에 사고가 나면 뭔가 다른 걸로 바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법상 참 웃기는 게 상호 바꾸고 대표자 바꾸는 건 쉬워요. 그냥 신고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도
인터넷에서나 유튜브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지금 미얀마 국제결혼이나 라오스 국제결혼에 신랑들이 아직 뭐 잘 모르는 건지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걸 모르고 회사에서 이력을 진행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회사에서 또 그걸 신랑들한테 얘기를 안 하면 정보 미제공으로 그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부분 얘기를 해줍니다. 얘기를 해주는데 신랑들이 그걸 인식을 잘 못하는 거죠. 뭐 이게 심각한 일인가? 이런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제가 왜 유튜브를 이제 유튜브에 신랑 신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뭐 잘 살고 좋고 뭐 잘 살고 좋은 것만 나오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아 그냥 결혼하면 다 저렇게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엔 그런 경우가 잘 없지만 예전에는요 베트남 국제 결혼을 하면은요 10명이 하면 2~3명은 신부들이 한국을 못 갔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꽤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뭐냐면 업체도 그만큼 이제 많이 이게 한 10몇 년의 경험이 흘렀잖아요. 업체들도 뭐 손님이 있든 없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노하우들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튜브에서 방송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그 신랑 신부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5년 이상 되신 분이 잘 없어요. 그냥 젊은 사장들이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왜냐하면 저같이 나이 먹은 사장들은 뭐 이렇게 저도 뭐 이걸 편집하고 뭐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주고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은 뭐 여기다 음악도 넣고 뭐 잘라서 편집도 하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젊은 사람들 이제 영상이 보기가 저도 보기가 좋아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 이게 유튜브라는 거 저도 몰랐는데 보니까 이 유튜브만 또 전문으로 찍어주는 그런 회사도 또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뭐 한 편당 얼마를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또 어떤 경우는 이제 한 명당 얼마를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유튜브라는 게 순기능이 분명히 있죠. 베트남 여성들은 유튜브나 이런 거보다는 이제 주로 이제 페이스북하고 요즘 이제 틱톡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요. 페이스북이나 틱톡에 그 잘못된 정보들도 많잖아요. 그걸 누가 검증하는 게 아니니까. 뭐 누가 한국으로 내 동생이 한국으로 일하러 왔다 뭐 이런 걸 올려요. 그러면 신부들이 신랑들한테 아니 왜 이 사람은 동생이 한국으로 일하러 오는데 우리 동생은 왜 못 온다 그러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신랑들한테 막 닥달을 해요. 그럼 신랑들이 저한테 연락 와서 사장님 갈 수 있으면 못 가요. 뭐 최근에 뭐라 그래 계절 근로자 그것도 한국에 계신 분들은 모르지만 지금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은 계절 근로자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계절 근로자라는 게 이제 지방 관공서에서 담당자가 있어가지고 그걸 뭐 했는데 제비 뽑기를 하든 뭘 하든 좀 투명하게 됐는데 그래서 여기 베트남에서 따로 돈 들어가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따로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부럽고 생긴다는 거죠.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에 또 지방 뭐 공무원이든 또 아니면 지방에서 관공서에서 자기들이 그걸 못하니까 또 뭐 이런 위탁을 하는 또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하고 짜고 또 뭐 1인당 뭐 200만원, 300만원씩 또 받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뉴스에 타고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예전에 막 그런 거 뭐 산업, 연수생 하여튼 다 그런 식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한지는 모르지만 돈이 된다면요. 부득이들이 꼬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 그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회사를 통해서 제가 지금 알기로도, 왜냐면 저는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또 신랑들이 저한테
상담을 할 때 사실은 뭐 제가 이래저래 했습니다 하는 신랑들이 있으니까요. 보면 미얀마에서 신부들이 꽤 못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영업은 해요. 왜냐? 더 이상 갈 데도 없는 거고, 또 이제 저게 한 6개월, 1년 정도 지나면 그 사람은 또 상호를 바꾸고 또 다른 사람이 할 거예요. 다른 곳에서. 이게 그 사람들의 논점은 이거예요. 간단해요. 논리는 뭐, 이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는 거죠. 미얀마 국가에서 그런 걸, 라오스 국가에서 그런 걸.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뭐냐? 그럴 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럴 줄 알고 있었으면 안 하시는 게 맞는 거죠. 뭐 그거를 신랑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신랑들이 자기가 판단해서 했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신랑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신랑들은요, 얼마나 단순하냐 하면요, 남들이 사기꾼이라 그러면, 아, 두 사람 사기네. 그럼 뭐가 사기냐고요? 영업, 뭐, 그럼 그 사람들 그러겠죠. 뭐, 등록증 없이 하는 게 네가 사기지 뭐냐? 그래서 그 등록증이 있는 꽤 큰 업체예요. 등록증 회사에서 일이 벌어졌는데 뭐 어떻게 피해를 해주시는데? 피해 복구 안 돼요. 왜냐? 계약서에 보면 그런 문구들이 있을 겁니다. 뭐 국가의 비상사태나 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뭐 그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뭐 가분 책임지지 않는다 뭐 이런 문구들이 비슷하게 있을 거예요. 저는 어제 저한테 화상 통화를 하신 분도 6개월, 7개월 전인가? 한국에 있는 여성분을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소개를 했어요. 두 분을 소개를 했는데 다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6개월, 7개월 있다가 이제, 왜냐면 한국에 계신 분들은 눈이 보통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어떤 분은 뭐 지금 1년 넘도록 지금 이제 진행을 안 하고 계시지만 뭐 언젠가는 그분이 진행을 하신다면 다시 당연히 진행을 해드려야 돼. 그게 책임지는 거죠. 제가 업체들이 저한테 많은 댓글들이 들어옵니다. 업체들이. 뭐 그쪽으로도 오고 뭐 또 유튜브 회사에 신고도 하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이 삭제된 것만 제가 7, 8개가 넘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할 때는 딱 하나죠. 사람들이 저를 꼴 보기 싫은 거죠. 그게 뭐 내가 불법으로 영업을 해서 내가 꼴 보기 싫다? 아니에요. 저같이 영업하는 사람이 여기 호치민에 100명이 넘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다 찾아다, 그게 아니죠. 잘 되니까, 잘하니까 타겟이 되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그 사람들 막말로 해서 마음 먹고 찾아내려고 하면 찾고 해코지 하려고 하면 해코지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그렇게까지 삽니까? 인생 얼마 긴다고. 왜 제가 업체를, 저도 똑같습니다. 업체가 저한테 벌어준 게 있죠. 20 몇 년 전에 가지고 제가 한 16년을 업체들하고 같이 일을 했는 사람인데, 그 업체들이 나한테 돈 벌어주긴 했죠. 내 애들 공부시키고 내가 밥 먹고 산 건 맞아요. 근데 그걸 계속 잘했으면 제가 그렇게 돌아설 이유도 없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판단할 때 보니까 이거는 업체는 결국은 망해가는 거예요. 지금 뭐 한국에서 잘한다 이런 업체들이 아마 한 달에 많아야 한 6명에서 10명 하는 업체는 잘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탑이거든요. 그럼 6명에서 10명은 많이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요, 예전에는요, 어지간하면 다 그만큼 했어요.
예전에. 그럼 왜 그러냐? 신랑들이나 신부들이 업체를, 지금도 그 업체를 하면서도 업체를 안 믿는 거죠. 그게 이 국제결혼업을 하는 사람들의 한계고 저거예요. 이게 뭐 업체들 상담을 가면은 우리는 뭐 보증보험이 이렇게 돼 있고 뭐 해서 쭉 이런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라고 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 계약서라는 게요. 신랑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그 계약서, 특히나 이제 그 이제 국제결혼 표준계약서가요. 신랑을 위한 계약서가 아닙니다. 그 업체를 위한 계약서지. 업체가 잘 빠져나가기 위한 계약서고 그런 거예요.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생겨봐야 아시죠? 문제가 생기면 보증보험이라는 절차만 해도요. 그게 쉽게 말해서 이제 내가 부상권을 청구해서 보증회사에서 돈을 받고 그 보증회사가 회사에서 받는 거죠. 근데 그 보증회사에서 돈 받으려면 그냥 받습니까? 내가 가서 이런 피해가 있으니까 보상해 주세요 하면 그렇습니까? 내가 보상 이거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법원에 가서 내가 이렇게 판결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이런 걸 받고 그러면 회사에서 이 사람한테 몇 프로를 돌려주라는 게 있어요. 그게 표준계약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신랑들한테 100% 물려야죠.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떤 미끼 여성을, 내가 보기에는 미끼 여성이에요. 신랑이 보기에는. 내가 미끼 여성을 한국에서 만났어요. 네? 뭐 이렇게 화상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베트남에 그 여성을 만나러 갑니다. 부푼 꿈을 안고. 그러면 뭐 1,500만 원에 계약해서 700만 원, 800만 원을 입금을 하고 갔어요. 갔는데 아가씨가 5분도 안 있고 싫어요. 뭐 나는 도시에서 싫어요. 도시 살아서 싫어요. 뭐 어머니 모시기 싫어요.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고 나는 시골에서 살고 싶어 이런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뭐 5분 10분 앉아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냥 가버려요. 그럼 이 사람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으실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50%를 돌려주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내가 낸 금액의 50%를 돌려주는 게 아니라 전체 금액의 50%를 돌려주니까 1,500만 원짜리 계약을 했으면 750을 제한 나머지를 그러면 800만 원 줬으면 50만 원 돌려받겠네요. 그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지금 미얀마 국제결혼 하신 분들이 혼인무효를 하던 이런 이제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혼인무효가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혼인무효가 내가 이렇게 가서 이 혼인은 무효고 제 여자는 돈 벌러 한국에 왔고 내한테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해서 혼인무효 받을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죠. 혼인이 그렇게 무효가 쉽지는 않아요. 100명 해야 2~3명 혼인무효 받습니다. 나머지 97명은 그냥 혼인무효하고 그냥 이혼하고 같이 보통 청구를 하거든요. 그럼 그냥 이혼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변호사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이 사람 혼인무효 받겠다고 그렇게 안 뛰어다닙니다. 이거 꼴랑 돈 200, 250만 원 벌라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요? 그냥 쉽게 이혼 신청하는 거는요. 그렇게 돈 들 일도 아니에요. 내가 가서 법원에 가서 직접 신청하셔도 돼요. 혼인무효 어렵습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신랑들도 자기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죠. 또 신부가 또 예를 들어서 신부가 여기 베트남에서 남자친구가 있다. 알았다. 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신랑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아니 회사에서 그거 걸러줘야 되지 어찌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친구가 있고 얘가 한국 가서 도망갈 거라고 아는 거는 회사에서 아마 70~80%는 압니다. 베트남에 있는 회사면 70~80%는 알아요.
근데 이거를 신랑한테 얘기하는 업체는 10% 20%도 안 될 겁니다. 왜 그러냐? 자, 내가 베트남에 있는 업체인데 이 신부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신랑한테 야,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뭐예요? 제일 첫 번째. 일단 신랑분이 돈 돌려주세요라고 하겠죠. 뭐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다 돌려줘도 좀 그간 신랑 만나면 또 이제 고소고발 하겠죠. 또 뭐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뭐 이제 이런 인터넷이나 이제 이런 데 상황이 생기면 그걸로 이제 협박을 해서 이제 신랑들도 이제 업체에다가 이제 배상금이나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회사에서 뭐 끌고 부스럼 만들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입 닦아요. 그런 회사가 7, 80%, 8, 90%예요. 자, 북쪽에 이제 저는 이제 남쪽은 뭐 그런, 남쪽도 똑같습니다만, 뭐 북쪽, 제가 알고 있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북쪽의 한 회사에서 신부가 신랑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첫날 밤을 치르는데, 신부가 사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랑한테 번역기를 막 써서. 난 사실 처녀도 아니고 얼마 전에 결혼을 한국 사람하고 한번 했었다. 근데 그 신랑이 결혼식 올리고 첫날 밤 치르고 나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나를 버렸다. 그래서 그냥 한국 가고 회사에서는 좀 더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줄게라고 해서 지금 당신을 만났다. 그래도 이해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신부는 좋은 마음으로 얘기를 했겠죠. 이제 신랑은 그걸 알고 했으면은 모르겠는데 이제 신랑은 또 이제 속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 업체에 속았던 여자에 속았던 어쨌든 그러다서 이제 난리를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그 업체가 뭐 보상도 해야 되고 새로 그걸 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남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명이 오면 3명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4명은 그저 그런 여자 그냥 마음에도 안 들고 그냥 왔으니까 뭐 별거 있겠나 싶어서 결혼하고 나머지 3명은 억지로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명하고 나머지 4명 중에 그러면 절반은 한국 가서 후회해요. 그러면 한국 가서 반대로 신랑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 내가 결혼식 다 끝나고 와서 다 돈을 주고 다 했는데 이 여자하고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그럼 회사에 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회사에서 아이 뭐 그러세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위약금 내셔야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위약금 내시고 뭐 신부한테 위로금도 줘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위로금 신부한테 안 갑니다. 위로금이 신부한테 갈 것 같으면 신랑이 신부한테 직접 주지 왜 그걸 회사에서 받아요 중간에. 안 간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회사는 신랑들이 신부들한테 위로금을 주라 맞자라 이런 소리는 안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두 사람이서 알아서 뭐 해야 될 문제고 그러다 보면 뭐 어떤 신랑은 좀 특수한 경우지만 결혼식 올리고 결혼식은 안 올렸다. 혼인신고 결혼식 올렸나? 헷갈리는데 또 혼인신고를 했었어요. 베트남에.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분이 그냥 이제 저거 된 거예요. 그냥 이혼녀가 되게 된 거예요. 혼인신고 하고 나서 이제 못하겠다고 이제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두 사람이 뭐 얘기를 해서 거의 한 1,000만 원을 이제, 왜냐면 이혼하려면은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하잖아요. 또 이제 그게 뭐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혼하는 게 한국에서는 안 그렇고 베트남에서는 변호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시간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회사에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걸 한 번에 돈을 다 주면요, 신부들한테 다 주면 신부들이 이혼을 그렇게 돈 들여서 빨리빨리 하려고 안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를 줍니다. 남은 절반은 서류 끝나고 나면 보내줘요.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지만, 제가 위로금을, 그것도 위로금은 아니죠. 이혼하는 서류 비용이죠. 위로금을 제가 중간에서 받고 이러진 않습니다. 왜냐? 위로금을 제가 중간에서 받을 이유가 없죠. 그건 신랑이 신부한테 주시면 되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의 신랑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이제 영업 등록증이 이제 뭐 허가가 있는 업체들이, 그럼 여기서 신랑분이 뭐 업체하고 싸워가지고 뭐,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업체하고 못 이깁니다. 그 여자분이 여기 베트남에서 뭐 애가 있었는데 그걸 얘기를 안 했다? 그걸로 막 혼인무효를 받고 싶다? 한국에 있는 업체하고 그러겠죠. 아니, 나도 몰랐는데 뭐 어떡하라고. 아니, 베트남에 있는 그 사람이 내한테 얘기를 안 했다. 그럼 그 사람을 고발하셔야죠. 이 업체를 고발할 필요는 없어요. 심한 경우에 이제 혼인상황 확인서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혼이라고 나왔어요. 나왔는데도 독신으로 알고 신랑이 결혼식을 하고 왔어요. 그걸로 이제 물었죠. 그 사람 모릅니다. 아니, 난 베트남 말 모른다. 내가 베트남 말 모르는데 그거 뭐 보여 알고 안 보여 아냐. 그럼 그 서류를 그때 안 주더라. 이렇게 얘기 나와요. 왜냐? 가능하죠, 그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혼인상황 확인서라는 거는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데 있어서 문제없다는 서류는 신랑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신랑이 신부를 만나러 왔을 때 그걸 만드는 게 아니고, 만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신부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그 회사도 못 받죠. 그런 식의 일이 되다 보니까 이게 다 빠져나가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도 뭐 관련되어 있는 일이지만, 예전에 이제 금을 하면은 목걸이가 막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예물비가 그 당시에 신랑들한테 뭐 200만원 이렇게 책정돼 있었을 때, 그래도 200만원이면 참 싸다라고요. 신랑도 하고 뭐 회사도 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있어요. 그게 도금이에요. 진짜 금이 아니더라고요. 그거를, 왜냐하면 신랑들 중에서도 이제 금은방이나 금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걸 신랑이 한국 가서 이제 알았어요. 텅스텐에 도금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그거 해주고 전체적으로 운영해주던 사장님, 이제 나이 많으신 사장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 한국에 고소돼가지고 법원에 갔어요. 근데 무죄 나왔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베트남에서 내가 금을 파는 게 아니고, 나도 그냥 그 금집에 데리고 갔고, 그 금집에서 금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금인 줄 알았지. 내가 어떻게 아냐.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신랑분들이 결혼식장에서 지창금이라고 뭐 봉투에, 아직도 그런 회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있을 겁니다. 봉투에 뭐 2,000불, 3,000불 돈 넣어주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기 통역이랑 마담이 그 돈 뺏어가 다시 이제 여기 에이전시한테 걸려 보내준다고. 그럼 그게 한국에 있는 업체가 그 행사 비용으로 주는 금액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국의 신랑들이 알았어요. 그 업체 막 얘기해요. 그거 고발해, 고소해, 재판 가면 이길 것 같아. 못 이겨요. 한국에 있는 업체는 당연히 모르겠죠. 아니, 당신 직접 두지 않았냐. 근데 거기서 뭐 돈을 뺏고 어쩌고 한 거는 내가 어떻게 아냐. 나 없는 데서 벌어진 일을 내가 어떻게 아냐. 그 새끼 진짜 나쁜 놈이네. 내 금방하고 거래 안 해야 되겠다. 그냥 끝이에요. 그게 업체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업체하고 결혼을 안 해야 되겠다. 뭐 업체에서는 그럼 개인 소개하면 그런 일이 없나요? 개인 소개하면 그 사람들은 깨끗하고 그 사람들은 그건가요? 페이스북에서 아가씨들 직접 저한테 이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제가 차단해버렸지만 나이가 60이 넘었대요. 자기가 한글도 제대로 못 쓰더라고요. 60이 넘었는데 이제 뭐 20몇 살짜리 아가씨 밑에다가 이뻐요 사랑합니다 댓글 달고 앉았어요. 가지가지 한다 하고 참 꼴값을 떠서야 하고 내가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 여자한테 뭐 돈도 주고 정도 주고 시간도 주고 이러면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미얀마에 대해서 라오스에 대해서 미얀마는 지금 여건 자체도 불법이에요. 그 쉽게 말해서 미얀마 같은 데서는 여건을 용도에 맞게 써야 돼요. 그거 모르고 작업하셨나요? 아니잖아요. 미얀마에서는요 외국 사람하고 결혼에 나가는 게 좀 이런 말 하면 미안한데 약간 정신 나간 여자라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나라 팔아먹을 년이라고 생각해요. 라오스 뭐 몽족이 어떻고 저떻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나 하시는 거냐고. 그냥 하시는 거잖아요. 이쁘고 뭐 제가 라오스를 안 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사람이 너무 적어요. 인구가 베트남에 한 10분의 1 되나? 한 8분의 1, 10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뭐 정확하게 저도 뭐 그걸 쳐다봐야 되겠지만 그럼 거기서 남자 여자 지우고 또 결혼 정년기 여성들 하고 이러면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라오스는 태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 신소시라는 게 존재해요. 그럼 그거를 제가 말했잖아요. 신랑 신부나 뭐 가족들이 앉아가지고 그 금액을 정하는 게 아니라 웃기는 얘기지만 그 뭐 동장이나 뭐 그 이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고 앉았어요. 그거 얼마 들었는지 오픈하시는 신랑님들 계세요? 없어요. 그럼 그거는 결혼 비용이 아닌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 베트남에서 결혼식하고 신부집에 주고 하는 것도 결혼식 비용으로 따지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 당하고 나서 후회하고 하면요 늦죠. 제가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 얼굴을 공개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뭐 저한테 이제 악플을 보내는 사람도 계시고 또 사장님 뭐 반갑습니다라는 신랑분도 계시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게 보여지는 게 꼭 진짜 저 사람이 잘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베트남에 26년째 이렇게 이 일을 한 사람으로서 보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니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회사들이나 여기에 하는 회사 통역들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그 통역들의 한 30%는 제가 아는 통역. 그리고 여기 뭐 지금 잘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사장들도 제가 알고 그걸 보면 알죠. 그 사람들도 날 알고 나도 그 사람들 보면 알아요. 그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그 사람들이 갑자기 뭐 바뀌어가지고 잘할 수도 있겠죠. 그건 사실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좋은 얘기만 들리지 않거든요. 특히 지금 최근에 국제 결혼업에 뛰어든 사장들이 40대 초중반이 많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안 좋은 소문들이 많이 들립니다. 많이 들려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여튼 잘 판단하시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한테 사기당했다는 분 계시면
제 카톡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하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들어보고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